예, 시간이 다 됐네요. 이제 지금부터 우리 전해철 의원님과 함께 쉽게 풀어보는 알기 쉬운 공수처 설명회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날씨가 갑자기 뭐 추워졌는데 오시는데 안 추우셨어요? 네. 이렇게 또 먼 길 오시고 해주셔서 대단히 감사드리고요. 저는 오늘 진행을 맡은 이제 공진당의 전성규라고 합니다. 네, 반갑습니다. 설명회에 앞서서 저희 그 공진당 소개를 잠깐 드릴게요. 저희는 뭐 특별한 뭐 특별한 집단은 아니고요. 각자 그냥 소소하게 일상에서 평범하게 열심히 세금 잘 내면서 준법하면서 살고 있는 그냥 소시민들입니다. 여러분들 같은. 네, 오늘 이 자리를 찾아주신 여러분들도 아시다시피 지금 우리 사회에 가장 필요한 것은 사법개혁의 첫걸음, 공수처 설치가 아닐까 싶은데요. 근데 홍보가 너무 안 되고 있는 것 같아서 평소 이제 저희들 뭐 개인적으로 친분이 있는 몇 분들이 그럼 우리라도 한번 작은 보탬이라도 홍보에 작은 보탬이라도 되고자 해서 시작을 하게 됐습니다. 뭐 영어 드릴게요. 그리고 지금 행사는 그러면 공수처를 알리려면은 공수처를 저희가 먼저 잘 알아야 되잖아요. 그래서 공수처를 제일 잘 아실 분이 누굴까 해서 그러면 전해철 의원님이 제일 잘 아시지 않을까 싶어가지고 어떻게 연결이 돼서 한 2주 전 정도에 또 흔쾌히 생각을 해주셔가지고 저희 몇 명이서 그 공수처 설명을 들으러 갔어요. 근데 의원님이 저희 생각보다 엄청나게 말씀을 쉽고 잘해주시는 거예요. 생각을 어떻게 하세요? 네. 여러분들 잘 모르시죠? 의원님 말씀 되게 잘하세요. 아주 쉽게. 그래서 그 자리에서 그러면은 저희가 모두 감탄을 하니까 의원님께서 그러면은 나 말하는 거 자신 있으니까 사람을 좀 더 모아달라. 나 그 자리에 가서 하고 싶다. 그렇게 해서 갑작스럽게 이렇게 막 2주 만에 급직을 하게 됐습니다. 네. 네, 저희도 뭐 다 행사가 초보고 하기 때문에 뭐 진행이나 그런 게 좀 미숙할 수도 있어요. 좀 너그럽게 잘 봐주셨으면 감사하겠습니다. 네. 간략하게 오늘 행사 순서를 말씀드리면은 의원님께서 공수처에 대해서 설명회를 해주시고 설명회가 끝난 다음에 이제 뭐 좀 아까 작성해주신 사전 질의나 뭐 트윗이나 여기 지금 UBC에서 현장 생중계 하는데요. 그쪽에 올라오는 거를 의원님이 보시고 직접 질의 응답하시는 시간 그렇게 진행을 할 거고요. 그 다음에 다 끝난 다음에 단체 사진 한번 촬영하시고 또 의원님하고 개인적으로 나 친분을 쌓고 싶다. 둘이서만 사진 찍고 싶다 하신 분은 포토 타임을 또 갖도록 하겠습니다. 그렇게 오늘 행사는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뭐 시간은 1시간 10분에서 1시간 20분 정도 생각을 하는데요. 여러분들이 또 궁금한 게 더 많으시면은 의원님이 또 더 많이 설명을 해주실 거고 그러면 시간은 좀 더 늘어날 수도 있을 거예요. 근데 뭐 1시간 반 정도, 1시간 길어야 1시간 반 정도니까 뭐 화장실 안 다녀오셔도 되시죠? 또 혹시나 화장실 가실 때 손 안 들고 가셔도 되니까 조용히 갔다 오시면 되시고요. 네, 그러면은 그 휴대폰은 무음이나 진동으로 좀 바꿔주시고 또 전화가 오고 급한 전화가 오면은 조용히 나가셔서 밖에 나가셔서 통화하시고 오시면 되십니다. 자, 그럼 오늘 공수처 그것을 알려주러 오신 우리 선생님
무려 더불어민주당 이선이세요. 경기 안산 상록구 갑 국회의원 회관번호 930호. 잘 모르시죠? 국회의원 회관번호는. 네. 그 자리에 주인이신 우리 전해철 의원님을 큰 박수로 모십니다. 이제 제가 할 건 다 끝났고요. 나머지 이제 우리 의원님께서 잘 알아서 해주실 겁니다. 다시 한번 큰 박수 부탁드리겠습니다. 명찰이 어울립니까? 예. 다 차였어요? 예. 반갑습니다. 생각보다 말을 잘하는 선생. 생각을 어떻게 하시는지 궁금한데요. 설명하신 대로 제가 오늘 이제 뵙게 된 것은 얼마 전에 몇 분이 온라인상에서 많이 활동하신 분들이 공수처에 대해서 간담회를 한번 하자라고 해서 이제 10여 분 이렇게 뵀습니다. 했는데 제가 설명을 드린 것도 있고 또 질문을 하시는데 실제 질문하시는 내용이 제가 생각하지 않았던 것도 있고 이런 부분에 대해서 궁금해하시겠구나 라는 제 생각을 저도 할 수 있는 좋은 기회였습니다. 그래서 그렇다면 이 모임을 좀 더 확대해서 하자. 그래서 많은 분들이 들을 수 있으면 좋겠다라고 해서 이제 확대했는데 원래대로 하면 기억하실지 모르지만 제가 이미 작년 재작년이었나요? 작년이죠. 경기지사 경선 나갔을 때 출판기념회 할 때 실제로 만여 분이 오셨거든요. 근래 수원에서 하는 출판기념회 중에 가장 많은 분이 오셨는데 오늘도 한 만여 분이 오실 거다. 장소를 좀 바꿔줘라. 그래서 제가 굳이 그렇게 장소까지 바꿀 필요가 있냐고 했는데 오늘 오신 분들이 만여 분 맞는 거죠? 만여 분 박수를 한번 쳐주세요. 박수 쳐주시고요. 그때 만여 분 이상으로 박수를 쳐줘야 이 지금 화면으로 보신 분들이 진짜 많은 분이 왔다 생각하는데 제가 박수를 쳐드리라고 하는 이유는요. 국민들의 82%, 83%가 공수처에 대해서 찬성을 한다고 합니다. 엄청난 비율이잖아요. 물론 그 부분에 대해서는 검찰개혁, 사법개혁에 대한 국민들의 열정이 이제 가장 크겠지만 또 한편으로 보면 이 공수처가 필요하다 라고 국민적 운동을 해주신 분들의 역할이 역시 크다고 생각합니다. 내 이웃에 또는 온라인상에 아니면 좀 더 큰 목적으로 또는 문재인 정부의 성공과 또 대통령이 하는 지지에 그거 말고 여야를 떠나서도 대한민국이 갈 길 좀 더 거슬러 올라가면 촛불의 의미도 따지면서 공수처 이야기를 해주신 분들의 역할이 크다. 그래서 지금 자칫하면 제가 말씀드리겠지만 저도 개인적으로 굉장히 안타까움을 10여 년 갖고 있었던 공수처에 대한 국민적 지지 운동이 낮아질 수 있는데 그걸 지켜오신 분들이 굉장히 소중하다라고 저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 면에서 오늘 오신 분들이 한 분이 제가 말씀드린 대로 만여 분 되려면 일당백이 돼야 되거든요. 뿐만이 아니고 고창에서 실제 오셨고 또 목포에서 오셨고 경기도에서 오신 한 분 한 분의 이 소중한 공수처에 대한 관심이 이렇게 국민적인 지지를 이끌고 있다라는 생각에서 오늘 만나는 가장 큰 목적은 여기 계신 분들한테 제가 감사합니다. 그리고 성원을 드립니다. 조금 외람될 수도 있습니다만 제가 정말 격려합니다. 여러분들이 이 열정과 열성이 이번에만은 반드시 공수처 제도가 도입될 것입니다. 라는 감사의 말씀을 하는 것이 오늘의 가장 큰 목적입니다. 그런 면에서 제가 감사합니다 그러면요. 저 보지 말고 옆에 있는 분들 이렇게 보면서 이렇게 열심히 해주시고 또 공수처 성공을 위해서 더 해주시고 꼭 성공합시다 라는 데서 훨씬 큰 박수를 보내셔야 될 것 같습니다.
여러분 오늘 와주셔서 성원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여러분. 대체적인 진행은요, 제가 한 30분 정도 하겠습니다. 30분 정도 이야기를 드리고, 그리고 나서 질문을 해주시는 게 좋을 것 같아요. 그러니까 왜 필요하냐, 아니면 아까 우리 기자분 한 분이, 공주파 기자분도 이야기하시던데 도대체 협상이 어떻게 되고 있냐, 어제 그제 바른미래당에서 이야기하고 있는데 공식 수정안에 대해서 왜 민주당 안 받냐, 뭐가 문제냐를 포함해서 이게 질문을 해주시거나, 아니면 이게 지역에서 여러분들이 공수처 지지운동을 하고 계실 때 이런 부분은 좀 안타까웠다라는 제언이나 제안도 해주시면 그걸 가지고 저희들이 더 열심히 해나가겠다 뜻해서 제가 한 30분 정도 이야기한 뒤로는 많은 질문과 의견을 주시면 좋겠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제가 공수처 이야기를 할 때는요, 문재인 정부 이전에 좀 거슬러 올라갑니다. 참여정부 때로 거슬러 올라가는데요. 참여정부 때 제가 뭐 한 줄 아세요? 제 전임이 누구였죠? 누구요? 제 전임이 문재인 대통령이었습니다. 그래서 이어서 제가 인용서를 했는데, 그렇게 이야기하면 제가 그러면 제가 전임했던 거 저도 할 수 있어요? 다 웃어버리죠. 이쪽으로 그냥 웃음거를 했자는데 거기를 뒤로 뺨이 잡고 원래 전임하는 거 따라가는 거 아니에요? 제가 43살에 민정수석을 했습니다. 참여정부에서 여러 일을 했지만 지금 나오는 권력기관에 대한 여러 이제 이야기도 있지만 사실 균형 발전에 대한 또 노력을 했었고요. 분권에 대해서 노력하고 지금 현안이 되고 있는 선거구제 포함해서 정치개혁을 하기 위해서 많이 노력을 했는데 그 중에 하나가 권력기관을 제자리 찾기였습니다. 노무현 대통령이 전 대통령님이 심혈을 기울였죠. 다른 게 아니고요. 권력기관은 자기 할 일만 하면 된다. 법에 규정된 대로만 해라. 법에 규정되어 있는 권한, 의무를 하는 것이 권력기관 제자리 찾기입니다. 특별하게 왜 그렇게 했겠습니까? 모두 왔거든요. 그동안 역사에서 권력기관은 늘 자기한테 주어진 것 이상의 일을 하려고 했고 그 의무를 충실하게 수행하지 않아서, 그래서 노무현 대통령이 권력기관 제자리 찾기라고 하시면서 그냥 말씀하신 게 아니라 내가 권력기관을 이용하지 않겠다, 검찰을 활용하지 않겠다, 국정원을 활용해서 정치하거나 국정을 운영하지 않겠다라는 것을 몸소 실천하셨죠. 실제로 그렇게 해왔죠. 그래서 검사와 대화할 때 검사스럽게 질문을 하는 것을 수모를 어떤 의미에서 당하면서도 권력기관에 대해서는 제자리 가라, 제자리 찾아서 가자 라는 것을 강조했죠. 예를 들면 독대를 받지 않았습니다. 정보기관에. 그게 별거냐 할 수도 있겠죠. 예를 들면 국정원이라든지 기무사, 지금은 이제 이름이 바뀌었죠. 안보지원사령부로 바뀌었는데 이 정보기관에 독대를 받지 않았어요. 독대를 안 받는 게 어떤 의미일까요? 정보기관에서 독대를 하면 대통령이 여러 가지 주문을 할 수가 있습니다. 이러저러한 것에 대해서. 국정원은 막강한 조직입니다. 수천 명의 엄청나게 잘 훈련된 요원이 있는 정말 힘있는 기관인데 여기 여러 가지를 이야기할 수가 있죠. 독대하면서 이야기하지 참모든 누구든 있으면, 배석자가 있으면 그런 부정한 이거만 지시를 하기 어렵죠. 그런 의미에서 독대를 절대 하지 않았습니다. 또 하나는 이 권력기관의 장에 있는 분들이 대통령하고 독대를 하면 권한을 남용합니다. 나가서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늘 권력이라는 대통령하고 관계가 가깝냐 뭐냐에 따라서 영향을 준다고 하지 않습니까? 그런 면에서 대통령이 나에게 이런 말 했다. 이거 정말 완전 픽션과 거짓입니다만, 예를 들면 나에게 어떤 장관에 대해서 문제가 있다고 좀 이야기했다 라는 게 확인이 안 되면 어떻게 될까요? 그 파장이라는 건 엄청나게 갈 수 있는 거지 않겠어요? 그런 면에서 투명하고 공정하게 권력기관을 운영한다라는 데에서 독대를 하지 않았고, 실제로 제가 민정수석 할 때 어떤 정보기관의 장도 제가 배석하지 않는 상태에서
보고를 하거나 또는 지시를 받은 적이 전혀 없습니다. 이런 하나하나가 권력기관은 제 역할을 해야 된다라고 했던 노무현 대통령님의 큰 소신이었는데, 당연히 이제 문재인 대통령께서도 민정수석을 2번 하시고 노무현 대통령 모시고 비서실장을 하셨기 때문에 이 철학을 잘 알고 계셔서 문재인 정부에서 권력기관의 남용은 없을 거다 저는 이제 확신을 하는데요. 과정에서 저희들이 임기 5년을 끝나고 나서 정말 안타까웠던 게 여러 가지가 있을 수도 있지만 이 과정에서는 2가지가 있었습니다. 그 중에 하나가 공수처였어요. 검찰에 대해서 어떤 의미냐면, 검찰 지금 뭐 2천 몇 분 이렇게 검사분들도 있고 뭐 일반 직원분들하고 몇천 분 있겠죠. 대부분의 검찰에 종사하는 분들은 열심히 일을 합니다. 그런데 우리 역사에서 쭉 보면 몇 가지 사건, 특히 정치 권력과 관련되어 있는 몇 가지 사건에서 검찰은 치명적이고 아주 나쁜 판단과 그런 수사와 기소 등등을 해왔어. 노무현 대통령께서도 이 검찰의 권한을 다 없애는 게 아니라 그 중에서 문제가 되는 1%도 안 되고 0.1% 되는 그 사건을 따로 수사를 기소를 하게 하자. 그러면 정치 검찰은 없어지고 권력과 결탁된 검찰은 존재하지 않을 거다라는 뜻에서 공수처를 저희들이 만들어서 입법을 하기 위해서 노력을 했습니다만 입법이 되지 않았던 것을 가장 안타깝게 생각했습니다. 그리고 2번째로 검경수사권 조정. 사실은 검찰이 문제다라고 하지만 또 한편으로 생각하면 경찰 역시도 굉장히 문제였죠. 1987년 영화 보셨습니까? 보셨어요? 네. 87년이면 엄청나게 오래된 것 같죠? 얼마 됐어요? 30년 됐습니다. 지난 역사로 따지면 30년은 불가찰나예요. 그때 박종철과 고문치사 사건 때 어떻게 했습니까? 고문치사도 문제지만 그걸 은폐하기 위해서 경찰이 어떤 일을 했어요? 그거 하면서 엄청난 은폐를 했잖아요. 이런 일들이 있었던 게 불과 30년 전에 있었던 겁니다. 더 검찰은 그 경비나 이렇게 우리가 하는 연구경찰 빼고도 인원만 해도 12만 명 정도가 돼요. 그런 검찰이 정확하게 통제되지 않는 권력을 행사할 때는 문제다라는 측면에서 경찰에 대한 여러 가지 통제도 필요하지만 문제는 말씀드린 대로 검찰이 기소권과 수사권을 다 갖고 있는 무소불위의 힘을 가지고 있어서 이 경찰과 검찰의 역할을 잘 조절하는 게 필요하다. 조정해야 된다라고 하는 것이 검경수사권 조정인데 그걸 못한 것을 또한 저희들이 엄청나게 안타깝게 생각했는데 그게 참여정부에서 두고두고 저희들이 생각하는 건데 말씀드린 대로 그 과정에 가장 핵심적인 일을 하셨던 분이 문재인 당시 비서실장이시고 민정수석이 있어서 후보 시절에 이 2가지를 공약으로 이야기하신 겁니다. 공수처와 수사권 조정을 검찰 개혁, 나아가서는 권력기관 개혁에 가장 우선적으로 하자라고 공약하고 그걸 실천하기 위해서 지금도 노력하고 계시는 거라고 이제 생각하는데 저희들이 우려했던 참여정부가 끝나고 나서 이 검찰이 이 2가지를 못했구나. 그래도 나름 권력기관 보십시오. 참여정부 때 권력기관을 활용했던 문제가 지금 생긴 게 박근혜 이명박 정부 때 있었어요? 권력기관의 문제가? 국정원이 댓글 달았습니까? 검찰이 무소불위의 권력을 행사했어요? 국정농단 사건이 있었어요? 없었잖아요. 쟤들은 그렇게 한다고 했는데 문제는 공수처와 수사권 조정이 안 돼서 걱정을 했습니다. 당시에. 그 2가지를 꼭 우리가 하고 왔어야 되는데 못했다 라고 이제 걱정을 했는데 그 걱정과 우려가 지난 7년간 현실로 온 겁니다. 그걸 만들었으면 제가 지금부터 말씀드린 그런 사건들이 일어나지 않았을 텐데 그게 일어났다라는 데에서 저희들은 엄청난 안타까움을 가지고 그래서 이번만은 공수를 꼭 해야 된다고 생각하는 겁니다. 그 첫 번째는요. 박근혜 최현실 게이트입니다. 그게 공수처하고 무슨 상관이 있냐? 상관이 있습니다. 거슬러 올라보세요. 이전에 우리가 탄핵을 하기 전에 정윤의 문건 사건이라는 게 있었죠. 정윤의 문건이 뭐예요? 이후에 국정농단의 핵심적인 내용들이 남아 있었어요. 최순실이라든지
또 문고리 살인방이라든지 이외에 다 재판을 받았던 사람들인데 그 문건에 대해서 검찰이 수사를 했습니까? 안 했죠. 어떻게 수사를 했습니까? 문건이 나와서 이런 것들이 국정농단이 될 수 있다 라고 했는데 그 수사를 할 때 문건의 내용에 대한 수사를 한 게 아니라 문건을 유출한 사람을 수사한 거예요. 우리가 늘 이야기하잖아. 달을 하라고 이렇게 가리키면 달을 봐야 되는데 뭘 본다는 거예요. 똑같은 거예요. 문건을 유출한 게 물론 유출도 위법하면 처벌해야 되겠지만 더 중요한 거는 문건의 내용이 위법하고 국정농단에 문제가 있으면 그걸 해결하는 게 우선이잖아요. 당시에 그 수사를 제대로 했으면 적어도 국정농단은 1년에 1년 반 이상 가지 않았고 어떻게 보면 탄핵까지도 안 갈 수도 있었다. 더 현명하게 빨리 해결할 수 있었다라고 보는 면에서 저는 이 박근혜 최현실 게이트도 역시 검찰 수사가 잘못해서 그렇게 한 거다. 왜냐? 검찰에게 늘 최고의 정치 권력, 대통령이라든지 비서실이라든지 이런 데 대해서 수사하지 못하고 눈치 보는 그런 것들이 결국 거기에서도 박근혜 최현실 게이트의 모습으로 나왔다. 이렇게 이제 말씀을 드리는 거고요. 또 하나는 제가 엊그제 대정부 질의 때도 이야기했습니다만은 김학의 전 차관 사건을 보면 왜 공수처가 필요한지를 정말 알 수 있습니다. 이 김학의 전 차관의 사건이 이제 몇 가지가 있죠. 별장에서 아주 부적절한 성접대를 받았다는 건데 문제는 그 별장에서만이 한 게 아니라는 거죠. 그 피해자분이 이야기하지만 별장 위에서도 아주 부적절하고 위법한 그런 어떤 성의 문제가 있었던 것이 있는데 그 과정에서 그것만 있었습니까? 뇌물이 있었죠. 뇌물이. 그 건설업자가 김학의 전 차관에 대해서 뇌물을 줬다라는 진술 등등이 있어도 수사가 안 됐다는 거잖아요. 그 다음에 또 뭐가 있죠? 실제 김학의 전 차관이 차관으로 임명되고 일주일 만에 이런 동영상이라든지 이런 의혹이 제기돼가지고 차관을 그만뒀는데 저도 민정수석을 해봤습니다만은 검증할 때 어떻게 합니까? 기본이 어떤 수사를 하고 있냐? 재판이 어떤 거 받았나? 이런 것들을 확인하는 것이 기본입니다. 이미 그때 검증할 때 김학의 전 차관에 대해서 동영상이 있냐 아니면 어떤 건설업자와 로비가 있냐 이런 것들이 쭉 나와 있었는데 그걸 검증하지 않고 차관으로 임명한다는 것은 두 가지잖아요. 일을 전혀 못하는 업무상 못하는 게 있든지 아니면 알면서도 넘어가 주는 게 있는 거 아니에요. 어떤 쪽이 되는 간에 바뀌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글쎄 당시에 민정수석에 대한 이야기하고 당시에 법무부 장관에 대한 이야기를 저희들이 3일 4일간 계속 대정부 질의 때 이야기하면서 그 의혹도 밝혀라. 그럼 보십시오. 이 사건이 정말 이 피해자가 이야기하는 성에 관련된 사건이 있고 뇌물죄가 있고 그리고 청와대나 당시에 G라인의 은폐나 업데이트한 이런 내용들이 있는 건데 그러면 그걸 수사를 누가 해야 되겠어요? 지금 딱 나오는 공수처가 대상이 되는 거죠. 일단 검찰의 고위직, 고검장, 또 뭐 차관 임명장, 청와대 비서실, 그 다음에 장관 등등이 다 공수처의 대상이고 그 공수처에서 수사했으면 이 건이 이렇게 나왔냐. 두 번의 무혐의가 있었습니다. 처음에는 그 동영상에 나오는 얼마 전에 경찰청장이 이야기했죠. 뭐라고 했습니까? 경찰청장이 국회 나와서 이야기했거든요. 그 동영상에 있는 사람이 누구라고 말했어요? 분명하다. 내가 볼 때 분명히 동영상이 두 번이 있었어요. 3월에 간 게 있고 5월에 간 게 있는데 5월에 갔던 동영상에는 이미 분명하다 라고 이야기를 했는데 1차 무혐의할 때는 이 동영상이 나타나는 게 김학의 전 차관인지 좀 애매하다 내지는 피해자가 누군지 불분명하다 라고 이야기한 거예요. 1차 무혐의할 때. 그 무혐의 결과를 보고 그 피해자가 가슴을 찔러버리시잖아요. 피해자가 불분명하다고 하니까. 그래서 이 피해자가 다시 고소를 한 겁니다. 내가 피해자다. 그러니까 진술하고 다 얼굴 밝히고 본인으로서는 사실은 엄청난 명예가 훼손될 수도 있고 하지만 다 밝힌 겁니다. 그랬더니 2차 무혐의 이유가 뭐예요? 피해자가 본인이라고 이야기하지만 진짜 본인인지 모르겠다. 말이 됩니까? 그런 사건이 왜 결정이 되는 거죠? 그게 제가 말씀드린 대로
검찰이 확 여러 가지 무슨 이유인가는 모르지만 정확한 수사와 결정을 하지 않아서 된 거였거든요. 자꾸 말씀드린 대로 그런 검찰을 믿고 계속 수사를 하게 놔둬야 되겠냐. 말씀드린 대로 저희들 참여정부 때 공수처를 만들어 놨으면 적어도 검찰의 그런 두 번의 무혐의 결정은 막았을 수 있지 않겠냐. 그 이유는 어떻게 됐습니까? 문재인 정부 들어와서 법무부 검찰 과거사위원회 만들고 대검의 진상조사단 만들고 진상조사단 몇 사람이 늘어가고 과거사위원회에서 계속 이야기하고 그래서 이런 의혹들이 또 나오잖아요. 얼마나 큰 국민적 피해고 손해입니까? 언제까지 우리는 과거사위원회 만들어서 다시 옛날 거 다시 들여다보고 그런 일을 왜 자꾸 해야 되는 거죠? 제대로 된 수사 한 번 하면 다른 게 아니라 상식적인 수사 한 번 하면 되는 거 아니에요? 지금 보면 금방 다 새로 나오잖아요. 우리 김학의 전 차관 어제 출국하려고 했던 거예요. 금방 나오지 않습니까? 진상조사단이 몇 분인 줄 아세요? 대검 진상조사단이 6분밖에 없어요. 변호사 2분이 있고 검사 2분이 있고 거기에 무슨 수사 강제 수사권이 있습니까? 왜 그때 일들이 이제 다 새로운 사실이 제가 대놓고 질 때 이야기했지만 청와대에서 수사팀에 질책을 하고 그리고 나서 수사팀은 또 다 바뀌어버리고 이런 현실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라고 제가 질문할 때 법무장관께서도 그런 이야기를 들은 사실이 있습니다 라고 했는데 제가 말씀드린 이게 그 당시에는 그런 일이 없었습니까? 그걸 3년 4년 전에는 사람들이 그런 생각을 못합니까? 결국은 검찰이 자꾸 말씀드린 대로 앞으로 밝혀져야 되겠지만 합리적이지 않고 타당하지 않은 이유로 해서 수사를 잘못했기 때문에 그런 일들이 벌어진다라는 측면에서 저희들은 다시는 그런 일들이 벌어지지 않게 하는 것은 거듭 말씀드리지만 공수처밖에 없다는 제 이야기 맞으면 만여 분의 환영을 고 장자연 사건도 정말 가슴 아픈 이야기입니다. 오죽했으면 그 리스트 썼던 분이 그 친구분이 보고 나서 또 이야기를 하지 않았습니까? 물론 이 장자연 사건의 경우에는 대상자가 언론사 사주이거나 그래서 공수처의 대상이 아닐 수도 있습니다만은 그렇지만 그때 나왔던 의혹이 언론사 사주 등만이겠냐? 공무원도 있다. 그리고 국회의원도 있다 라는 이야기들이 계속 나오지 않습니까? 수사를 해봐야 아는 거죠. 이 역시도 그 리스트가 본인이 썼던 리스트가 있고 구체적으로 나와 있음에도 불구하고 수사 안 됐던 것들 역시 마찬가지로 그 대상에 대해서 약간의 다툼의 여지가 있을 수도 있습니다만 저는 공수처가 있었다면 이런 억울한 그런 수사가 또 이루어지지 않았을 거다 생각하고 공수처 대상에서 이제 국회의원 당연히 들어가야죠. 국회의원 빼면 되겠습니까? 중에 이제 검사 판사가 있지 않습니까? 특히 검사 같은 경우에는 자기 식구라 해서 제 식구 감사하게 수사가 지난 6년 7년간 과정에 있었잖아요. 김영균 검사 사건이 있었잖아요. 부장검사로 있으면서 로비를 받아가지고 거꾸로 자기가 청탁을 하고 수사에 대해서 무마하기 위한 사건이 있었고 홍범들 전 검사 사건은 또 어떻습니까? 선임을 수임을 하는 것을 다 신고하지 않으면서 그 수임 과정 변호사 업무 과정에서 위법하고 부당하게 해서 형사 받았잖아요. 이 검사들의 수사가 그때도 문제제기가 있었지만 좀 더 빨리 됐더라면 그리고 영장 청구나 강제 수사가 좀 더 신속하게 됐더라면 훨씬 더 빨리 잘 밝혀졌을 뿐만이 아니고 더 많은 검찰 내 관여했던 사람들도 밖에 있을 거다라는 의혹은 여전히 남아있지 않습니까? 그런 면에서 공수처를 만들어서 이 검사에 대한 사건 역시 저는 반드시 검찰에게만 맡겨서는 안 되고 공적 기관에서 맡겨야 된다고 생각하고요. 서지현 검사님 사건 같은 경우는 한번 냉철하게 보면요. 미투를 정말 어떻게 보면 대한민국에서 문제제기를 했던 큰 계기도 만들어주고 미투의 실천과 실현을 이렇게 했던 검사인데요.
아니 이분이 검사잖아요. 우리가 지금 이야기하는 이 문제가 있는 검사인데 이 사건을 보면 검사도 자기가 피해를 당했다고 이야기를 함에도 불구하고 몇 년간 전혀 시정과 고쳐지지 않을 뿐만이 아니라 오히려 지금 불이익을 당했다는 거 아니에요? 그만큼 무서운 거예요. 이 권력이라는 거, 또 검찰 권력이라는 게. 현재 검사가 내가 성추행을 당했어 라고 이야기했는데 결과가 어떻게 됐어요? 거기에 대해서 시정을 해주는 게 아니라 오히려 인사불이익을 당했잖아요. 그걸 1심에서 직권남용으로 해서, 사실 직권남용이라는 것은 법원에서 굉장히 인정하기 어렵거든요. 직무범위에 들어가냐 또는 남용이냐. 그런데 그 1심에서 실형이 선고됐잖아요. 몇 년 걸렸어요? 7, 8년, 10여 년간의 검사의 이 피해 탄원도 해결이 안 될 정도의 문제가 이 검찰 권력이고 그 대상이 검사니까 검찰이니까 그렇게 된다는 겁니다. 그런 면에서 제가 자꾸 말씀드린 대로 문재인 정부가 이야기했던, 문재인 대통령이 했던 공정한 사회를 만든다는 그게 뭡니까? 실제 많이 되고 있는 거 아니에요? 아니 그 공정한 사회라는 게 늘 1%와 0.1% 또는 가진 자와 힘 있는 사람들한테 되지 않을 때 이 사회 공정한 사회가 안 되는 거지. 지금 일반 시민들이 불이익이나 또는 불리한 거나 위법한 거 해갖고 어떤 처벌을 안 받는 경우가 뭐가 있습니까? 또는 부당한 공권력에 의해서 당하는 경우가 얼마나 있습니까? 문제는 늘 이야기하는 1%도 안 되는 가진 사람, 권력이 있던 힘이 있던 재력이 있던 그런 사람들이 결국은 대한민국의 불공정한 사회를 만들고 있는데 이것도 보면 그러잖아요. 피해자가 검사인데도 시정 못 되는 이 불공정함을 자꾸 말씀드린 대로 해결하려면 이게 전형적으로 공세의 대상이거든요. 검사가 그럼 직권남용 행위를 했다. 그러면 공수처에서 검찰 권력과 떼서 수사를 하면 저는 훨씬 나은 공정한 대한민국 된다 생각해서 우리 서재일 검사의 정말 본인이 얼마나 힘들겠어요. 본인이 이런 피해를 밝히고 그 하루하루 근무하는 게 얼마나 고역이겠어요. 우리 서재일 검사를 생각해서라도 공수처가 필요하다 하는데 서재일 검사에게 성원을 보내는 의미에서 공수처 필요하다. 제가 박수건을 세우니까요. 확실히 오늘 마녀분 오신 건 아니에요. 제가 사건을 변호사 때 했던 사건 중에 하나가 수지킴 사건이 있습니다. 사실 정말 어이가 없는 사건인데요. 제가 이제 민변이라는 단체 소속돼서 변호사를 하면서 대한변호사협회 인권위원을 이렇게 했습니다. 대한변호사 인권위원이면 정말 억울한 분들이 여기 가서 이야기하다 여기 하다가 이제 와서 이야기하거든요. 그 수지킴이 오빠분이 오셨어요. 저를 만난 날 이분이 이제 운전을 하시는 분인데 저를 만나서 이야기하고 소주를 한 4병 드시더라고요. 이야기를 하면 잠을 못 자시네요. 이걸 꺼내면. 그러니까 수지킴 사건이 뭐냐면 이런 겁니다. 1987년에 이 수지킴이라는 여자분이 한국에 살다가 굉장히 힘들어서 홍콩에 돈을 벌기 위해서 갔어요. 갔다가 거기 어떤 남자를 만난 겁니다. 방을 얻으러 갔다가 근데 어떻게 이렇게 하다가 그 남자분에게 살해를 당했어요. 그러니까 억울한 죽음을 당한 거죠. 근데 그 살해했던 남자가 하고 나니까 겁도 나고 하니까 싱가포르로 도주를 해서 가서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수지킴이 여자 간첩이 했다. 그래서 수지킴 여자 간첩을 피해서 내가 왔다 하고 이야기를 한 거예요. 당시 싱가포르 대사관에 있는 분들이 들어보니까 이제 뭐 북한 대사관 갔다가 미국 대사관 갔다가 이제 한국 대사관 왔는데요. 들어보니까 진짜 말이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무슨 소리야? 홍콩에 송환해. 라고 했는데 송환을 결정하는 순간부터 안기부가 관여를 한 겁니다. 당시 87년이니까 최고 민주화가 막 표출될 때잖아요. 아 그래? 뭐가 말이 안 돼. 여자 간첩이야. 딱 결정을 해버리고 그 남자가 김포공항에 내릴 때 여자 간첩에게 당했다. 라는 것을 대대적으로 이야기를 한 거예요. 그 기자회견을 하게 하고. 그러니까 갑자기 수지킴이라는 분은 억울한 죽음을 당했는데 어떻게 됐습니까? 간첩이 돼버린 거예요. 그 순간에 모든 가족들이 파티에 나버렸습니다. 언니는 예를 들면 그 이혼당하고 또 한 분은 절에 가고
학교 갔던 친구들은 빨갱이의 자식들이라 해서 학교를 못 다니고 온 가족들이 어머니는 홧김에 돌아가시고 그걸 제가 이제 소송을 할 때 서울대 그 심리를 다루는 분이 피해 사실을 책 한 권을 써놨는데 온 가족들이 풍지박산이 돼버린 거예요. 그 거짓말 때문에. 아니 이 남자도 자기가 거짓말한 걸 알아요. 국정을 시켜서 했으니까. 그걸 몇 년간을 쭉 은폐를 해왔던 겁니다. 그러다가 우연한 계기에 2000년도에 돌아와서 이제 지금도 그렇습니다만은 대사관에 근무한 분들이 1년에 한 번씩 대통령께 와서 인사도 하고 자기끼리 이렇게 연수를 하는 게 있거든요. 그때 이야기한 거예요. 내가 한 10몇 년 전에 싱가포르에 근무할 때 정말 말도 안 되는 사건이 있었다. 어떻게 그런 사건이 대한민국에 있냐 라는 것을 우연히 어떤 기자분이 주간지 기자분이 듣고 기사를 내고 이후에 그것이 알고 싶다라는 PD가 써서 이게 이제 밝혀졌는데 문제는 그 2000년도 이게 또다시 수사가 되려 할 때 경찰의 최고위직 지휘와 국정원에 있는 국장 등등이 해서 이걸 또 은폐를 해버립니다. 이게 무슨 소리야? 이게 10몇 년 뒤인데도. 그래서 이걸 밝혀진 순간에 대한민국의 국익이 얼마나 손상이 되겠어. 당시 홍콩에서는 아직도 수사팀이 남아있었거든요. 그런데 이걸 다시 은폐를 해가지고 밝히는 것을 방해해버립니다. 그러고 나서 그 상황을 하고 이제 저한테 그 피해자가 온 거예요. 그래서 이제 이야기를 듣고 야 이거는 좀 어떻게 보면 영화 같은 이야기다 라고 해서 이제 고소 고발하고 민사적 손해를 해서 결국 다 밝혀졌거든요. 다 밝혀져서 이 수수께끼의 억울한 죽음에 대해서 하고 당시 관여했던 사람들 87년에 관여했던 사람들은 공소권 없음이니까 당시 안기부장 같은 건 다 처벌되지 않지만 이후에 은폐했던 사람들에 대해서는 수사를 다 했고 또 민사적 손해배상해서 당시로서는 조금 그래도 많은 액수가 되고 이제 가장 큰 거는 또 그 민사 판결을 할 때 지금 나오는 많은 과거사 판결처럼 시효를 국가는 주장하면 안 된다. 시효 때문에 다 못 이기거든요. 3년 10년 때문에. 그런데 국가가 국민을 보호해야 될 의무가 있는 국가가 이런 시효를 주장하는 건 안 된다. 잘못했을 때는 손해배상을 해야 된다라는 판결을 만들어서 이후에 이제 민청학년 사건이나 이런 판결을 많이 만들었는데 아무튼 그 사건도 제가 이 말씀을 드리는 게 그냥 드리는 게 아니라 그 사건도 만약에 공수처가 있었다면 뒤에 전문됩니다만 공수처가 있었다면 그 당시에 은폐하고 알렸던 국정원의 가장 고위직, 경찰의 고위직 등등에 대해서 수사가 충분히 있었을 거다. 그런데 그 수사를 경찰에 맡겨버리고 거기에 대한 정보를 국정원에 맡겨놓으니까 수사가 안 된다. 라는 저는 또 하나의 중요한 사례라고 말씀을 드리는데 결국 제가 한번 말씀드리려고 하는 것은 결국 대한민국 사회에서 권력기관, 힘이 있는 또는 이 사회에 제가 말씀드린 불공정한 그런 것들을 만들어가는 중요한 요소에 있는 사람들을 대상을 해서 수사를 공정하게 하는 게 대한민국의 공정한 사회를 정말 이끌어가는 지름길이고 꼭 필요한 길이다라는 면에서 제가 몇 가지 사례로 공수처의 필요성 이야기하는데 설득력이 좀 있습니까? 예. 위에 많이 이야기를 해주십시오. 그래서 말씀드린 대로 그거 한 건이 중요하냐라고 생각할 수 있을지 모르지만 제가 말씀드린 대로 공정한 사회는 그런 한 건 한 건을 구조적으로 막을 수 있는 그런 사회가 공정한 사회인 거지 그걸 방치하거나 또 지금처럼 4년 5년 전 그 사건을 다시 정권이 바뀌면 다시 해서 찾아내고 그걸 처벌하고 그 당시에 있던 피해자들은 수년간 엄청난 한을 가지고 있는 그런 사회는 결코 공정한 사회가 아니다라는 면에서 공정한 사회를 가기 위한 가장 크게 필요한 것이 공수처라고 거듭 강조를 드리고요. 공수처 내용, 이제 법안의 내용에 대해서 좀 말씀과 현재 그 진행 상황을 말씀드리면 일단 말씀드린 대로 공수처는 가장 큰 게 고위공직자를 대상으로 한다. 이 법안에 따라 틀립니다. 여러 의원들이 한 5분의 의원분들이 이제 발의를 했는데 공통적으로 있는 것은 대통령이라는 물론 대통령에 대해서는 전직 대통령, 현직 대통령 어차피 형사소추가 안 되니까 전직으로 하자 이런 의견도 있죠. 아무튼 대통령, 국무총리 우리가 생각하는
고위직은 다 대법원장, 헌법재판기관장이 있고 국회의원 포함되고요. 판사, 검사 포함되고 정무직이라 해서 장관, 차관들 포함되고 비서실 같은 경우에는 대통령 비서실이나 경호실 같은 경우에는 상급 이상, 국장급 이상이 포함되는 거로 하고 광역단체장들도 일단은 포함되는 거로 하고요. 경찰의 경우에는 경무관 이상 이분들이 이제 이 공수처의 대상이고 그리고 공수처가 모든 범죄를 다 하는 것은 아닙니다. 다 하는 게 아니라 공무원의 범죄 있죠. 그러니까 직권남용이라든지 직무유기라든지 공무원이 해야 될 것을 안 하는 것 그 다음에 돈을 받는 뇌물죄 이런 공무원이 한정되어 있는 범죄만 한다. 이게 이제 그 제들 공수처 법안이고 횡령이나 배임이라든지 이런 것들 포함해서 금전적인 거 또 업무와 관련된 것만 하고 있다 말씀을 드리는데 이렇게 제가 이제 한정되게 조금씩 이제 설명을 드린 이유가 이 공수처를 반대하는 분들이 있어요. 자유한국당에서도 좀 반대를 합니다. 그때 쟤들이 이야기를 하기 위해서 제가 이 대상을 좀 설명을 드리는 건데 이렇게 말을 합니다. 옥상옥이다. 검찰이 있는데 뭐 한다고 공수처 하냐? 라고 이제 이야기를 하는데 그게 아니라는 거예요. 제가 말씀드린 대로 공수처는 모든 사람과 모든 범죄를 하는 게 아니라 특정한 고위직에 대해서 특정한 범죄를 한다. 그리고 그거에 대해서는 일반 검찰보다 우선적으로 하고 있다라는 측면에서 결코 옥상옥이 아니다. 이렇게 이제 설명을 해주시는 게 좋을 것 같고요. 권력의 하수인이 될 거다. 대통령이나 정부에 대해서 마음대로 한다라고 하는데 이해조차도 타당하지 않습니다. 일단은 사실 검찰총장 같으면 추천위원들이 있고 하지만 대통령이 바로 임명하지만 이거는 추천위원들을 만듭니다. 대법원장, 변협회장, 법무부 장관 세 분이 있고 나머지 네 분에 대해서는 국회에서 임명하는 네 사람이 추천위원에 들어와서 7사람의 뜻을 따라서 공수처를 임명하니까 권력의 하수인이다라고 이야기하는 것도 현재 제도로 보면 정말 맞지 않고 그렇게 이야기하는 분들은 법 좀 읽어보고 말해라 라고 이야기를 해주시는 게 좋을 것 같고요. 또 하나 이제 이야기할 때 현재 상설특검과 감찰관 제도가 있는데 뭐하러 가냐 이렇게 말씀을 드리는데 이 부분은 이제 약간 조금 이제 애매할 수도 있지만요. 특검이 두 가지가 있습니다. 하나는 상설특검이라고 이야기하는 것과 기구특검이라는 게 있는데 그게 뭐냐면요. 이 기구특검이라는 건 특검이 계속 유지되는 거예요. 사무실도 있고 인원도 있고. 그러니까 다시 말씀드리면 공수처와 똑같은 거죠. 근데 저희가 19대 때 이 기구특검을 한 게 아니라 상설특검을 만들었어요. 이 상설특검은 뭐냐면 아무것도 없어요. 없다가 법무부 장관이나 국회에서 의결하면 그때 가서 특검이 발동이 되는 거거든요. 다시 말씀드리면 지금 우리가 이야기하는 일상적인 조직을 갖추는 이런 기구특검 내지 공수처하고 이 상설특검하고는 전혀 차원이 틀리다. 그리고 이 상설특검은 지금까지 발동된 예가 한 번도 없습니다. 그런 면에서 이 상설특검이 있으니까 공천을 안 해야 된다라는 것은 맞지 않고 또 하나는 감찰관을 임명하면 되지 않느냐 하지만 지금 보십시오. 대검의 진상조사단이 어제 김학의 전 차관이 출구하려고 하니까 뭐라고 합니까? 빨리 조사해서 버려야 되겠다라고 이야기하는 것 중에 하나가 뭐냐면 강제 수사권이 없어요. 그러니까 출금지를 한다든지 압수수색을 한다든지 또는 영장을 청구한다든지 이게 사실 수사의 큰 거지. 김학의 전 차관할 때 어떻게 했어요? 조사해서 오라니까 어떻게 했습니까? 안 오고 어디 가겠어요? 그런 기능을 하는 감찰관의 한계가 있다. 그런 면에서 강제 수사권이 있는 공수처가 필요하다 이렇게 말씀을 드려서 대체적으로 법안 내용은 이와 같은 것을 참고해 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현재 그럼 어떻게 하고 있냐? 사실 선거제는요. 저희 민주당에서 두 번의 의총을 거쳐서 지금의 이 선거구제 협상안을 냈습니다. 당연히 의원분들은 불면 소리도 나와요. 우리 일부 지지층도 그렇게 말을 합니다. 소선구제 그대로 해서 내년에 우리가 확실하게 총선에 이기면 되는 거 아니야? 이렇게 이야기도 합니다. 그런데 쟤들이 의총을 해서 200대 100 또는 225대 75 다시 말씀드리면 현재 253명의 지역구가 있는데 그걸 200석이나 225석으로 줄이는 것에 동의하는 의총을 했던 이유가 뭐냐면요. 좀 더 나은 개혁 입법을 이뤄보자.
것이 가장 큰 거였습니다. 다시 말씀드리면 국회의원들이 가장 싫어하거나 피하려고 하는 게 뭐겠어요? 자기 총선 안 되는 거잖아요. 총선 안 되는데 가장 또 크게 영향을 주는 게 뭡니까? 지역구가 줄는 거예요. 지역구 줄는데 동의할 의원이 누가 있겠어요? 그런데 첫째는 이 지역구를 줄이더라도 선거구제를 개편하는 것이 대의와 명분에 맞고 그리고 정치 개입이 필요하다. 노무현 전 대통령이 그렇게 말씀하셨잖아요. 선거구제를 개편할 수 있다면 권력을 내주겠다. 그것까지 이야기했거든요. 그 정도로 선거구제 개편이라는 것은 각자 개인의 이 이익과 이득에 영향을 주기 때문에 정말 하기 어려운 거거든요. 너희들이 만약 그때 야당에 선거구제 개혁에 동의해 주면 내가 권력을 주겠다. 초기 지배권도 줄 수 있고 더 이상의 권력을 주겠다라고까지 이야기했던 것이 그렇게 선거구제 개편이 어려운 건데 이번에 저희들이 울쪽에서 자기 지역구가 줄는데도 의원들이 동의하고 당론을 만들었거든요. 말씀드린 대로 정치개혁 해보자. 비례성과 대표성 강화하고 지금은 많이 완화됐다고 하지만 언제 다시 살아날지 모르는 이 망국적인 지역 감정을 해소하자. 영남에서는 어느 당이 다 쓸어버리고 호남에서는 어느 당이 다 쓸어버려서 저희는 선거운동도 할 필요가 없는 그런 것들은 바꿔보자. 하는 큰 명분으로 선거구제에 대해서 의총에서 통과를 했는데 그 또 하나는 공수처를 20년간 이야기했는데 이게 안 된 거거든요.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참여정부 때 그렇게 하려다 못해가지고 7년 8년간의 그 폐해를 보면서 공수처만 있었어도 이런 사건들이 안 일어났을 텐데 이런 사건이 일어난 걸 보고 그러면 우리가 희생해서라도 그 계획법 하자. 지금 어떻게 된 줄 아세요? 상임위에서 한 명이라도 반대하면 법안 통과가 안 됩니다. 어떻게 보면 정말 후진적인 제도지 않아요? 소위에서 한 명이 반대해요. 그럼 법안 통과 안 돼요. 그러면 초등학교 반장 선거도 어떻게 합니까? 만장일치입니까? 어떻게 했죠? 파수결이잖아요. 투표를 하지 않는 거예요. 저는 잘 모르겠죠. 위대한 전통과 관행이라고 하면서. 많은 분들이 이야기해요. 이제 표결하자. 아니 뭐라고 했는 거예요. 그래서 그런 현실. 이전에는 어떻게 했습니까? 표결하려면 어땠어요? 제가 19대 시작을 했는데 그때 18대 보세요. 표결하려고 하면 몸싸움 엄청나게 했죠. 그래서 그때는 무슨 국회를 했어요? 동물 국회라고 했죠. 몸싸움 하니까. 그러니까 지금은 아무것도 못하니까 무슨 국회를 해요? 식물 국회라고. 그런 현실이 있으니까 패스트트랙 제도를 만든 거예요. 패스트트랙을 제도를 만들어서 5분의 3이 60%가 동의를 하면 330일 뒤에 의결이 끝나버린 게 아니고 표결할 수 있는 것 정도를 주는 거예요. 그럼 패스트트랙 싣는 게 이게 비민주주의 독재입니까? 통과시키는 것도 아니고 본회의에서 표결하자는 거예요. 그럼 표결을 반대하면 되잖아요. 그게 패스트트랙이거든요. 그 정도도 하지 않으면 어떻게 법안을 통과합니까? 첫 번째 입장이 뭐예요? 제가 저희 민주당에서 세월호 특별법 대책위원장을 하고 있는데요. 세월호 특별법을 제가 만들기 위해서 한 50년 차례 협상을 했습니다. 50년 차례면 날짜로 따져도 며칠이겠어요? 정말 사소한 것 가지고도 반대하고 그 가족분들은 청와대 앞에서 광화문에서 그리고 안산에서 농성하거나 단식하고 있는데 그래도 그때는 온 국민들이 이건 아니다 해서 통과를 했는데 그 세월호 특별위원회를 법에서 만들었던 것이 결국은 제대로 활동이 안 되니까 2차 위원회를 만들자. 그 세월호 특별위원회 때문에 현직 장차관이 구속되고 그랬잖아요. 당시 그걸 했던 현직 당시 해수부 장차관. 그래서 새로 만들자고 하는데 이걸 또 반대하니까 그래서 첫 번째 패스트 트랙으로 4.1 참사에 관한 법제를 통과를 했죠. 그래서 실제로 330일 쭉 가서 표결해서 지금 세월호 2기 특정이 왔거든요. 그걸 지금 하자고 하는 게 패스트트랙인데 말씀드린 대로 선거제 개편을 하자고 하면서 두 가지밖에 안 됐어요. 개헌입법도. 원래로 하면 공정거래법, 상법, 그리고 국정원법. 국정원법도 어느 정도 경우냐면요. 말씀드린 대로 국정원이 댓글 달고 제대로 일을 하지 않으니까 문재인 정부 들어와서 그런 댓글 달고 하는 국내 파트를 없애버렸어요. 수백 명. 없애버리고 그 사람들을 해외 파트라든지 방공, 방첩, 북한 이런 일을 다 하게 해놨는데 점점 법은 바꿔지지 않은 거예요. 그러니까 법에는 여전히 그런 일을 할 수 있는 여지가 있고 국정원은 문재인 대통령의 그런 의지에서 제대로
IO라 그러죠. 범죄 정보 수집하는 그런 사람들 다 없애버렸는데 법이 통과가 안 되니까 이게 얼마나 웃기는 현실이잖아요. 근데 그런 국정원법에 대해서도 쟤들이 좋아, 이거 우리 합의하자 고 하고 패스트트랙을 넣지 않고 오직 두 개만 넣은 거예요. 공수처와 수사권 조정. 말씀드린 대로 이것만은 권력기관 개혁을 위해서 꼭 필요하다라고 해서 했는데 그거에 대해서 지금 원대이 오고 있습니까? 자유한국당은 뭐 애초에 아까 말씀드린 대로 독재다. 이게 독재입니까? 정말 제가 보기 말도 안 되는 반대를 하고 있고 야사당하고 잘 야사당하고 저희당이 잘 이제 합의를 하고 있었는데 이 선거구제에 대해서 이제 다 합의하고 났더니 공수처에 대해서 바른미래당이 새로운 제안을 했죠. 두 가지 제안을 했습니다. 공수처의 기소권을 없애자. 그리고 추천위원회를 여당은 아까 4명을 하기로 했다지 않습니까? 4명 중에 1명만 해라. 기소권을 없애자 부분을 제가 이제 당 원내대표가 의논하는데 그건 아니다. 우리가 공수처 왜 만듭니까? 제가 말씀드린 대로 상설특검 감찰관 만들라고 이걸 못했잖아요. 그래서 수사권 기소권을 가진 적어도 검찰과 검사와 동일한 그런 기관을 만들어야 이런 고위직들에 대한 부패, 위법을 막을 수 있다는 것이 공수처인데 기소권을 없애버리면 그럼 어떻게 하냐면 수사해갖고 다시 검사로 가면 그 검찰이 기소하지 않으면 그 이야기가 되겠습니까? 그래서 저는 기소권을 양보한 것은 안 된다. 이거는 공수처를 하지 말자는 거랑 똑같다. 이렇게 여러분 어떻게 생각하세요? 이거를 박수를 보면 거의 마음을 어딘가. 그러니까 그렇구나. 그러니까 제가 박수 쳐주라 할 때는 작게 치고 진짜 감동할 때는 크게 치고. 그 다음 문제는 사실은 제가 뭐 우리 당의 당론도 아니고 제 개인 생각으로 그냥 말씀드리면요. 저는 추천위원회는 타협과 양보를 할 수도 있다고 생각합니다. 사실은 그것도 과도한 요구지 않아요. 우리 여당이 많이 하자는 것도 아니고 4명을 하면 여당, 야당 2명이고 제 의석수가 지금 가장 많잖아요. 근데 가장 의석수 많은데 너희는 그냥 한 명만 해라. 이전에 임명할 때는 어떻게 했어요? 여당이 한 70%를 다 갖고 있었던 거 아니에요? 모든 위원회 때? 그걸 4분의 1을 우리한테 하라는 것은 안 맞잖아요. 민주당을 너무 무섭게 하는 것 같습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저는 추천위원회 구성은 양보나 타협을 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다시 말씀드리면 공정성이 담보될 수 있는 적어도 우리가 추천하는 사람이 아니더라도 공정성이 담보될 수 있는 것만 보장된다면 우리 추천이 아니어도 그런 공식성을 임명하는 것도 저는 할 수 있다. 아까 말씀드린 당론한 제 사견으로 그만큼 두 가지인데요. 이 공수처는 꼭 해야 된다 이런 있고 또 하나는 저희들은 이 대한민국 사회가 공정하게 가게 할 자신이 있고요. 그 제도를 만들어도 그리고 공수처장이 공정하게 할 수 있게 저는 된다고 봅니다. 그런 의미에서 저는 이 추천위에 대해서는 여지가 있지만 제도의 근간을 흔드는 기소권을 없애는 그거는 절대 안 된다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고요. 그런 면에서 아까 어느 분 기자분이 이제 이야기하실 때 왜 이렇게 330일제가 지금 중요하냐면 330일 생각해 보십시오. 내년 선거가 몇 월입니까? 4월이잖아요. 그러면 적어도 선거를 하려 하면 선거구제는 확정이 돼야 될 거 아니에요. 2월 달에는 확정이 돼야 되죠. 330일 생각하면 1월 달이 지나서 2월 정도는 임시국회에서 통과해야 선거를 할 거 아니에요. 내 선거구 이제 어딘 줄 알아야 후보들이 나오거든요. 그런 의미에서 330일이 제대로 필요해서 지지난주를 마지막으로 이야기를 했는데 사실은 이제 이 330일이라는 것이 중간에 여야가 합의한다든지 협의한다든지 등등의 사유가 있으면 약간의 단축될 여지도 있어서
저희들 아무튼 어제도 말씀드린 대로 제가 이제 원내대표께도 이번 주 우리가 최선을 다해서 이야기하고 국민들에게 설득합시다. 이렇게 저처럼 많은 분들에게도 이야기하면서 우리 이런 것으로 해서 공차하려고 합니다. 기소권 분리는 말이 안 됩니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 것들을 쭉 해서 반드시 실천해 나가겠다라고 이야기를 했는데 아무튼 여러분들이 도와주시고 계속 국민적 노력을 해주신다면 저는 우리가 생각하는 그런 공수처와 그리고 선거구제 개혁을 꼭 할 수 있다 생각을 하고 그 길을 위해서 이번 주말을 포함해서 다음 주, 그 다음 주 계속 노력하겠다 이렇게 약속 말씀드리면서 제가 이야기하는 것은 이 정도에서 마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이해하셨어요? 네. 동의됩니까? 네. 말씀드린 대로 저는 오늘 집에 안 가도 되거든요. 저희도요. 충분하게 이렇게 이야기 질문이나 제가 말씀드린 대로 정책적 또 이런 것들은 강조됐으면 좋겠다. 아니면 그 관철하기 위해서 너희들 어떻게 해라. 어떤 우리 의원은 그러더라고요. 다른 거는 다 요구해도 제발 머리값이라는 이야기만 하지 말아줘요. 아무튼 뭐 이런 정책 제안도 해주시고 또 중요하잖아요. 이번 주, 다음 주, 3월 말, 4월 초까지 이렇게 우리 필요한 것들도 이야기해 주시면 저희들 그 이야기도 잘 받아서 해나가겠다 말씀드리고요. 어떤 이야기든지 편하게 이야기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마이크 좀 이렇게 해주시면 거기 있어요? 예, 질문해 주시죠. 이걸 제가 볼까요? 예. 일단 이거 한번 보시고. 마이크 다시. 다시. 와서 좀 도와주세요. 예, 일단 첫 번째 질문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질문은요, 전답입니다. 다른 거 없고요. 그냥 전답인데 전답이 아세요? 네. 전답입니다. 반갑습니다. 상철보다 전담이가 좋죠. 아, 예, 그렇습니다. 전해철 루피. 일단 공수처 설치 꼭 시행해 주십시오라는 부분은 이제 아까 말씀드린 대로 꼭 이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다음에 의원님 오래오래 되고 싶어요. 오래 자, 되게 좋습니다. 제가 62년 호랑이 뛰어가지고요. 아직은 좀 더 살아갈 수 있습니다. 이게 그냥 넘어갈게요. 우리 전담이 언제부터 귀여웠어요? 근데 그건 아시죠? 못생긴 사람한테 하는 말이 귀엽다. 잘생기셨어요. 멍치지 마라. 경기지사 경선 때 연설 보고 귀여운 전담이. 일단 이거 어떻게 할까요? 다 할까요? 짧게 대답을 할까요? 기왕에 질문을 했으니까 볼게요. 예, 공수처 입법을 널리 알려주십시오. 예, 홍보 잘 하도록 하겠습니다. 공수처 설치하지 않는 민주당 국회의원들의 이유는 무엇입니까? 그러지는 않습니다. 공수처 설치는 저희들이 사실상 당론이기 때문에요. 공수처에 반대하지 않고 다만 한두 분의 의원분께서 우리 아세요? 한두 분의 의원분께서 검찰 개혁에 대해서 지금 검찰이 가지고 있는 수사권을 완전히 없애버리자. 그리고 기소권만 주자라는 이제 그 가진 의원분이 있습니다. 그건 저는 뭐 어떻게 보면 방향성 그게 맞을 수도 있어요. 그런 나라도 많이 있거든요. 아예 수사를 하지 않고 그 기소만 하는 나라가 있는데 그렇게 가는 게 맞지 않냐라는 의견도 있지만 현재 공수처는 사실상 저희 나라의 당론으로 해서 당론처럼 이렇게 가고 있어서 반대하는 민주당의 의원은 없다 이렇게 말씀드리고요. 다만 이제 여기 나오는 국회의원들이 공수처 설치를 반대하는
찬성하지 않는 이유는 뭔가라는 거에 대해서 아까 다른 당 자유한국당이 몇 가지 세 가지 정도 논거에 대해서 저는 하나하나 이렇게 제가 말씀을 드렸습니다. 예, 진짜 재밌네요. 전체적으로 가장 외향적이었을 때는 이제 밥을 해주셔야죠. 제가 내성적인가요? 그냥 이제 그 답보다도 그냥 제 개인적인 소회를 그냥 생각나게 말씀드리면 제가 민변의 변호사였는데요. 제가 그 법무법인을 할 때 그 같은 사무실에 노무현 전 대통령 모셨습니다. 변호사로서 그 인연으로 제가 청와대 가서 노무현 대통령 모시고 한 3년 8개월, 4년을 청와대에서 근무하다가 이제 나왔는데 정치를 제가 시작할 때 현실 정치를 2007년 말에 그래서 2008년에 출마해서 낙선을 했는데 그때 제 생각이 노무현 대통령의 뜻과 그리고 참여정부의 국정 철학을 계속 발전할 수 있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이 제가 정치를 시작했고 지금도 그런 생각을 갖고 있고 얼마 전에 이제 선거제 개편 관련해서 제가 대정부질의도 했지만 의총 나가서 이야기할 때도 노무현 대통령께서 이야기했던 여러 그런 정치 계획의 뜻을 좀 잘 이해갑시다라고 했던 게 제 정치적인 소신이다 이렇게 말씀드립니다. 반대하는 국회의원분들 명단 공개. 말하지 않아도 공수처와 특검은 아까 제가 말씀드렸죠. 그러니까 특검이라는 게 아무튼 두 가지가 있다. 지금 법으로 있는 상설특검이라는 것은 기구나 사무실에 있는 게 전혀 없이 하는 거고 기구특검이 이제 조직을 갖추는 건데 이 기구특검과 공수처는 사실상 같은 거다라는 측면에서 이건 좀 구별해서 이야기를 듣고 말씀하실 필요는 있는 것 같아요. 왜냐하면 이 반대하는 사람들의 논거가 아니 지금 법에 있는 상설특검 하면 되지 않냐라고 이렇게 이야기하니까 그것은 저는 객관적 사실과 맞지 않을 뿐만이 아니고 공수처의 기본적인 내용을 약간 현혹시키는 거다 이렇게 해서 그 부분을 좀 구별해서 이렇게 생각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예, 말씀하신 대로 아무튼 민주당이 잘 대처하고 또 기소권이 필요한지에 대해서 앞으로 더 홍보도 하고 저희들이 설명할 수 있는 기회를 많이 가지도록 하겠습니다. 수사관 이제 여기 그 조직에서 뭐 공처 믿을 수 있나요? 공처 수사관들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공처법에 규정이 되어 있습니다. 물론 이제 저희들이 정부안을 기초로 해갖고 하는 것도 있는데 검사 숫자를 한 20에서 30분들, 수사관 숫자를 40에서 한 40분 내외 정도로 이렇게 되어 있는데 이 수사관이나 검사 숫자는 얼마든지 이제 바뀔 수가 있고요. 특히 수사관 분들의 숫자는 앞으로 운영하면서 여러 가지 여지로 많이 바뀔 수 있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다만 이제 일부에서는 지금 쟤들이 이야기하는 20에서 25분 정도 검사를 2분, 3분 하자 이렇게 주장을 또 일부 했는데 그거는 좀 아니지 않습니까? 왜냐하면 어딘가는 수사를 하더라도 검사가 한 5분 내에서 10분 정도가 이렇게 함께 수사를 하거든요. 근데 2분, 3분으로 하는 건 좀 맞지 않아서 저희들이 말씀드린 적어도 한 20여 분 내외의 수사 검사 정도는 필요하지 않을까 해서 그런 안으로 저희들이 하고 있다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공수처 설치를 위해 시민이 해야 할 일은 무엇이 있나요? 굉장히 어려운 말씀이신데요. 오늘처럼 이렇게 관심 있게 봐주시고 주위에 늘 홍보해 주시고 또 온라인상에 그걸 해주시는 게 중요하다고 생각하고 저는 지금 공수처를 위해서 하신 분들의 노력이 굉장히 성과도 있고 의미가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이분들의 노력 때문에 자칫 이게 그냥 국민 관심사에서 멀어질 수도 있고 아니면 국민들이 아 이게 중요하냐라고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는데 그래도 많은 분들이 이런 성원 덕분에 적어도 지난 참여정부 때보다 훨씬 더 많은 노력을 하고 있을 뿐만이 아니고 그런 것들이 지금 저희들 이 정치권에 있는 분들이나 또 입법을 해서 노력하신 분들에게 큰 영향을 주고 있다라는 측면에서요. 저는 굉장히 의미 있는 활동을 하고 계신다고 생각하고 그 노력을 계속 해주시기 역시 제가 부탁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래도 되겠어요? 잠깐만 볼까요? 같은 말이죠. 다행
공수처, 검찰, 뭐 서로 세력 확대, 아까 말씀드린 대로 중립적인 공수처를 할 수 해야 될 것 같고요. 예, 아무튼 국회 입법이 중요한 거고요. 그런 노력을 하도록 하고, 그런 노력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기원을 해주신 거 잘. 한 분이 전원이 반갑습니다. 목포에서 왔어요. 목포에서 오신 분 반갑습니다. 이거는 욕을 해놨네요. 어떤 놈들이랑 가능합니까? 이렇게. 이 정도 하고 그냥 그 한두 분 정도 뭐 중복되지 않는 범위에서 말씀하실 분 말씀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우리 마이크 좀 갖다 주시죠. 우리 목포에서 오신 분 참이. 전역께서도 신당 후보 출신 바로 있고요. 그 세월호 특조위 활동하고 계신데 저도 그 국민참여운동본부라는 SNS 단체를 이끌고 있는 사람입니다. 그래도 지금 저 법제사법 소속의 의원님들께서 사법계 콘서트를 하고 계십니다. 지방을 다니시면서 하고 계시고 박주민 최고위원께서 거리 서명 촉구도 하시고 또 서명운동 하시는데 선의원께서는 전국적으로 이렇게 설명회를 개최하시거나 그럴 계획은 없으신지, 또 한 가지 이런 공정과 정의 기획균등한 나라로 가기 위한 이번이 공수처가 적기라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얼마 전에요 민정수석이신 조국 수석께서 이런 발언을 해주셔가지고 굉장히 지금 활동하시는 분들이 많은데 갑자기 다른 말씀을 하셨어요. 선출직은 제외할 수도 있다. 선출직을 제외할 수도 있다. 이거는 지금 전 의원님께서 상당히 불쾌하게 생각하실지 모르겠습니다만 국회의원이 존경받는다고 생각하는 사람은 아무도 없습니다. 심한 모욕적인 표현이 있을 테니까 안 하겠습니다만 그 존경받는 시대를 앞당기기 위해서 이런 공수처도 필요한 것이고 반드시 선출직이 포함되어야만 된다고 생각하고 아까 공수처의 기소권을 빼자는 말씀하고 똑같은 얘기라고 생각합니다. 꼭 그렇게 되도록 좀 노력해 주십시오. 한 분만 더 해갖고 제가 질문 듣고 같이 나오도록 하겠습니다. 저쪽에 마이크. 저는 경기도에서 온 심수환이라고 합니다. 민주당 당론이라고 말씀을 하셨는데 실제로 민주당에서 좀 전반적으로 찬성을 하긴 하되 그것이 굉장히 적극적인 움직임으로 보지 않는 사실 국민들도 많이 있고 그러면서 SNS 상에서 실제로 공수처 설치에 찬성하는 민주당 의원은 50여 명만 명단이 돌고 있고 나머지는 그런 것들이 공수처에 반대는 안 하지만 굉장히 소극적이거나 그냥 그대로 내버려둔다라는 이야기들이 사실 많이 돌고 있어요. 근데 우리가 정말로 공수처 설치를 하려고 하면 우리 당에서부터 의원들이 매우 적극적으로 저는 홍보 활동을 하고 나설 필요가 있다고 생각을 하는데 그런 분들이 좀 미진하다고 보여지고 근데 지금 1년 뒤 총선을 앞두고 많은 원외나 원내나 지역에서 돌면서 아침 인사를 하는데 그때 그냥 인사를 할 것이 아니라 우리가 공수처 설치에 대한 어떤 피켓이나 이런 거를 들고서 국민과 함께하는 어떤 우리 민주당 의원들이 됐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고 조금 더 민주당 의원들이 적극적으로 자기도 공수처 설치에 찬성한다. 그래서 전원 공수처 설치에 찬성하는 인증샷 운동을 한다든가 그래서 방금 안 할 걸 이렇게 말씀하신 분 우리 마이크에 왜 안 한다고 생각하세요? 그냥 좋은 의미로 말씀 한번 해주시죠.
그러니까 저런 인증샷 하라는 부분에서 이렇게 많은 분들이 박수 쳤다는 게 그게 성함 말씀하시고요. 저는 이제 서울시민 황교안이라고 합니다. 저번에 한번 그게 그 인증샷이 시도가 되던데 그게 한 30명인가? 30명 선에 멈추더라고요. 그게 왜 안 되는 거죠? 그래서 네. 알겠습니다. 그래서 뭐 지금 보면 그 언론이나 보면은 민주당에서 반대하는 사람이 있을 겁니다. 그렇죠? 저를 그 공수처 신문하듯이 하지 마시고. 네, 대답하겠습니다. 아까 그 국민 참여 관련해서 사법개혁 하고 있는 거에 대해서 당연히 이제 필요하고요. 이제 저희들이 이제 사법개혁 쪽을 법사위에서 하고 있고 또 사법개혁 특위위원분들이 하고 있어서 그 중심으로 이제 하는 거 이어서 이제 다 참여를 안 한 거 아니냐 뭐 할 수도 있지만 당연히 기회가 되는 대로 참여하고 제가 이제 오늘 이제 주로 온라인상이나 또 공진단 분들이지만 말고 강연 다니고 할 때 저 역시 사법개혁의 필요성에 대해서 굉장히 강조하고 있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런 기회가 되는 대로 그런 자리가 있는 대로 제가 계속 이야기를 하겠다 그런 노력을 하겠다 말씀을 드리고요. 그 조국 수석께서 이제 선출직 구체적으로 특정되게 이야기를 하셨죠. 그러니까 광역자치단체장은 이야기하지 않고 국회의원을 뺄 수도 있다 했는데 저는 이 부분에 대해서는 굉장히 사견이라고 생각합니다. 물론 그 문재인 대통령께서도 그 책자에서 굉장히 안타까운 것 중에 하나로 공수처가 설치 안 된 것을 이야기하셨고 그랬을 때 국회의원을 또 뺐으면 어땠을까라는 의견을 말씀을 했던 것으로 제가 알고 있는데 맞습니까? 책자에 그렇게 얘기하지 않으셨나요? 네. 저는 일단 이 국회의원을 빼는 것은 맞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법이라는 게 법의 가장 큰 특징과 또 갖춰야 될 게 뭡니까? 뭐 규범성 많이 있지만 일반화라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특정된 또는 특정된 대상, 특정된 한정된 그런 상황에 맞는 게 아니고 법은 기본적으로 일반적 보편이 맞는 거죠. 그러면 대상자를 제가 아까 다 불러드렸잖아요. 입법, 행정, 사법이 다 있잖아요. 대법원장이 있고 그리고 행정에 대통령도 있고 총리도 있는데 국회 입법부인 국회의원만 안 된다 이게 맞겠습니까? 그래서 저는 국회의원 빼는 것은 절대 안 된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동의하시나요? 어떠세요? 제가 알기로는 국회의원을 빼는 부분에 대해서 공개적으로 이야기하는 분은 없다고 생각합니다. 그게 아까 이제 세 번째 우리 질문하신 분, 그 국회의원들의 기본적인 염치는 있지 않냐 이런 생각을 하고요. 그 반대하는 분들이 이게 야당을 탄압하기 위한 거다라고 이야기를 하시는데 이번 대정부 질의 과정에서 이석현 의원이 굉장히 현실감 있게 이야기했죠. 야당일 때 탄압받을 때 이야기를 했어요. 다시 말씀드리면 공수처가 있어서 야당이 탄압을 받는 게 아니고 야당 국회의원이 아니고 오히려 탄압은 지금 구조에서 검찰이 얼마든지 받을 수가 있다. 실제 공수처처럼 독립돼 있는 선출, 추천 그런 과정을 거쳐서는 이야기하기 힘들고 지금처럼 있는 검찰이 이전에 왜곡된 모습을 봤지만 정치검찰과 결탁하거나 결합해서 얼마든지 야당이 탄압될 수 있다는 사례를 이석현 의원님이 본인 사례로 지난 이명박 박근혜 정부 때 당했던 걸 이야기했는데 그런 식으로 말씀드린 대로 국회의원만 제외하자 또는 뭐 야당 탄압이다 이런 것들은 저는 맞지 않다고 생각하니까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일고의 가치도 없다 이렇게 해서 좀 밀어봅니다. 저도 온라인상에 봤습니다만 이제 인증샷을 이제 하신 분 또 인증샷을 하셨던 분의 명단이 있고 하는데요. 이제 이렇게 좀 봐주시면 좋겠다 생각합니다. 이게 현재 필요한 것은 입법입니다. 입법이면 국회의원이 해야 되는 거거든요. 우리가 실제로 광장에서 목을 외쳐야 될 때도 있고 또 밖에 나가서 많은 공론화 과정을 거쳐야 될 때도 있지만
지금은 입법이 중요한 거거든요. 그래서 입법을 위해서 국회의원들은 당연히 노력을 해야 되는 거고 그런 의미에서 법사위에서 도저히 진전을 하지 못한 겁니다. 아예 그 법사위 속기록을 보면 이 안건이 올리지 마라고 이야기를 했던 어떤 야당의 진술들이 쭉 나와 있거든요. 그런 현실에서 이걸 통과시키기 위해서 사법개혁 특위를 원내대표 간 합의를 한 거거든요. 다시 말씀드리면 이 입법을 하기 위한 노력들을 하고 있다. 그리고 그것은 사법개혁 특위에 소속된 의원이든 법사위 의원이든 또는 거기에 해당되지 않는 의원이라 하더라도 그 노력을 하고 있다 말씀을 드려서 그 인증사진을 하지 않는 의원들에 대해서 그렇게 비난을 하지 마시고요. 조금의 정도 차이가 있다 이렇게 이제 생각을 해서 너그럽게 봐주시고 말씀드린 대로 당내에서 실제로 다른 이야기가 나와서 예를 들면 나는 공천에 반대다 나온다든지 왜 패스트트랙에 중요하지 않은 공천을 넣어가지고 이번에 선거제 개편도 안 되게 하지? 라는 것이 나왔다면 저는 그거는 굉장히 유중하게 생각하지만 그런 것은 아니고 지금은 민주당 의원들이 다 일치단계에서 이렇게 가고 있으니까 우리 잘한다 이렇게 성원해 주시면 저희들 확실하게 해나가겠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예, 또 뭐 필요하신 분 있으신가요? 예, 저 뒤에 우리 여자분. 예. 마이크 좀 갖다 주세요. 성함을 말씀해 주시고 하시면 좋습니다. 예, 경기도에서 온 김영이라고 합니다. 아니 저는 의원님들이 뭔가를 하시면 성원을 드리려고 준비를 하고 있는 민주당 당원으로서요. 좀 뭐 좀 하셨으면 좋겠어요. 콘서트 말고요. 우리 공수처 설치를 위해서 어떤 것을든지 하시면 저희가 성원을 드리려고 기다리고 있는 상태고요. 또 한 개 여쭤볼 게 있는데 나베라는 분께서 패스트트랙 하면은 총사퇴하겠다고 하셨잖아요. 그게 만약에 이루어진다면 어떻게 되는 건가요? 좀 정말 궁금해서 여쭤봅니다. 정말로 총사퇴를 해주신다면은 그 민주당 국회의원님들도 혹시 사퇴하셔서 그 총선을 좀 앞당기실 생각은 없으신지. 진짜로 저는 국민의 영원을 받아서 여쭤봅니다. 예, 잘하겠습니다. 한 분 더 말씀해 주시면 모아서 예. 저는 그 의원님 지역군 아닌데 안산서 왔습니다. 다른 게 아니고 제가 느끼는 제가 요 근래 저도 시간을 이렇게 작사를 다니면서 하는데 한국당의 현수막 여론이 굉장히 심합니다. 그것이 거짓말인지 알면서도 근데 민주당에서는 그에 대한 반박을 하는 현수막을 본 적이 없었다 제가. 이 문제를 심각한 지금까지 제가 말하는 자기 거짓말을 해서 여론을 크게 형성이지만은 당에서는 아무런 조치를 안 취하고 있습니다. 무슨 얘기인지 뭘 믿고 그러는지 알 수가 없습니다. 이 문제는 꼭 시정을 해주셔야 되고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예, 오늘 이제 다른 질문이나 말씀도 많이 있고 하지만 가장 많이 나오고 또 제가 이제 듣기로 또 제가 많이 참고하고 또 제가 잘 해야 될 부분 중에 하나가 민주당이 좀 더 세게 홍보하고 적극적인 역할을 해라 이렇게 되겠습니까? 그런 면에서 저희들이 좀 더 적극적으로 할 수 있는 거 행사면 행사, 이벤트면 이벤트 등등에 대해서 제가 또 당에도 이야기하고 제가 제안도 해서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학교 교실을 다시 한번 민주당에서 기용해 주십니다. 예. 포함해서 의미가 있는 분들 말씀하고요. 이게 다만 이제 아까 말씀드린 대로 저희들이 해야 될 것은 입법이니까 입법에 대해서 매진을 하겠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고 또 그거에 대해서 조금 이해를 해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나경원 원내대표가 이제 의원직 청사태를 이야기했는데 사실은 이제 이런 거죠. 선거구제 개편이라는 것이 사실 제가 말씀드린 대로 330일 뒤에 그냥 본회의 표결을 하고 끝날 건 아니잖아요. 그렇게 해서 선거를 하겠습니까?
그래서 지금까지는 선거구제에 대한 것은 합의를 원칙으로 한다고 한 게 게임의 룰인 거는 맞잖아요. 그런데 게임의 룰을 한쪽이 정해가지고 네 따라와. 그러면 그거는 이제 좀 적절하지 않다고 생각할 수가 있어서 의원직 조사 때까지 이야기하면서 배수제를 친 것 같은데 저희들 생각도 기본적으로 330일이 되기 전에 선거구제에 대한 합의를 할 수 있으면 좋다 생각하고 특히 지금까지는 합의를 안 하면 당연히 지금 선거구제에 의해서 선거를 하게 되지만 이 패스트트랙으로 딱 해놓으면 합의를 하지 않으면 새로운 선거구제로 바뀌어버리니까 합의의 가능성이 굉장히 많아진다. 그런 의미에서 선거구제에 대한 패스트트랙의 의미가 있다고 생각을 하니까요. 그래서 아무튼 그 지금 있는 것은 패스트트랙에 대한 본회의 표결이든 합의든 그 방향성이 맞아서 일단은 패스트트랙에 실는 게 중요하다. 패스트트랙으로 지정하는 게 중요하다 해서 그 노력을 계속 하겠다 말씀을 드리고 어디로 왔어요? 그 박수가 아까 말씀드린 대로 제가 어느 때 가장 세게 나오냐 했을 때 국회의원들 좀 제대로 해라. 저희 현수막의 제대로 중요성을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사실 이제 저 같은 지역에서 그 얼마 전에 구정 때 보통 구정 때는 명절 잘 지십시오, 명절 잘 다니십시오 했는데 그 중에 몇 개를 우리 지역위원장분들, 우리 지역위원장분들 어디서 이렇게 잠깐 인사를 하게 해야 되는데 우리 용인의 이의원 우리 위원장이 오셨습니다. 한번 얼굴 한번 우리 준현 김포에 자 본인 좀 인사드릴게요. 김포의 김준현 위원장입니다. 우리 그 경기도에 60개 지역위원회가 있는데 가장 최연소 지역입니다. 인사 좀 하세요. 네, 임원미로 합니다. 네, 반갑습니다. 안정입니다. 우리 안성의 지역에 나오셨는데요. 이제 이분들이 이제 플래카드 다 붙이니까 잘 드려야 됩니다. 플래카드 붙이는 주체분들이거든요. 저도 이제 구정 때 그 플래카드 하면서 명절 잘 다녀주십시오라고 하고 나서 공수처 설치를 해야 됩니다. 이렇게 붙였어요. 그러니까 말씀드린 대로 이거 생뚱맞게 보는 경우도 있고 또 어떤 의미에서는 오히려 효과를 볼 수도 있죠. 아 그래? 공수처가 중요해라고 생각할 수도 있어서 그 현수막에 대한 것들 제가 강조하고 또 이번에 말씀하신 대로 패스트트랙 관련해서 여야 합의 과정에서 제가 놓치지 않고 그걸 해보겠다 말씀을 드리고요. 정말 제가 안 맞는 현수막에 그 여론을 호도하는 것 중에 하나가 얼마 전에 그 자유한국당에서 붙였던 것이 연동형 비례제 국회의원 숫자를 늘리겠다는 겁니까? 라고 했는데 일찍이 저희들이 이야기할 때 어떤 안을 이야기했냐면 300명을 늘려서는 안 된다. 300명 늘린 거는 저희 당론으로 안 된다라는 것을 분명히 했어요. 그렇게 이야기한 게 여론을 호도하는 것 하나고 두 번째는 지금 국회에서 사실상 민주당하고 야3당이 합의한 안이 굉장히 복잡하다고 하고 있지 않습니까? 연동형인데 왜 이렇게 복잡해요? 뭐 50% 100% 했다가 전국 득표를 가지고 의석을 주고 그걸 가지고 또 다 하는 게 아니라 50%를 해서 권역별로 주고 이런 이야기를 하는데 그 이유가 뭐냐면 의원 숫자는 늘리지 않기 위해서 하는 겁니다. 독일식 연동형 비례대표제를 하면 실제로 의원 숫자가 늘어나 버려요. 왜냐하면 이 연동형 비례제 기본이 뭐냐면 당이 가지고 있는 또는 받았던 득표율을 그대로 의석수로 다 반영을 하는 거기 때문에 의석수가 늘어나 버리거든요. 그래서 의석수를 늘리지 않기 위해서 300석에서 늘리지 않기 위해서 저희들이 그런 복잡한 사실을 만든 거고 이미 애초에 저희들은 300명 늘린 거에 대해서는 반대다. 그런 당론이 아니다 라고 했는데 플래카드에는 보면 연동형 비례제 국회의원 숫자를 늘리는 겁니다 라고 하는 걸 보니까 저희들은 정말 도덕적입니다. 그런 여론 호도하는 것은 아무튼 여러분들은 절대 믿으시면 안 됩니다 라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게 이제 저게 가짜 뉴스지 않습니까? 예. 아무튼 말씀드린 저희들도 그거 보고 이제 몇몇 의원들이 굉장히 분통을 터뜨렸는데 그게 분통이 문제가 아니라 그게 또 나쁜 여론으로 만들어가는 것들에 대해서 저희들이 또 대책을 만들어야 됩니다. 반박하는 플래카드를 놓고 아예 비교되게 반박한 플래카드를 놓고 이제 설치하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부산의 어떤 지역위원장이요. 제가 누가 말 안 했습니다. 부산의 어떤 지역위원장이 그렇게 합니다. 그분은 플래카드를 어디다 붙이냐면 야당이 붙인 거 바로 위에다 붙여. 그래가지고 제가 얘기한 거 뭐냐. 그래가지고 말씀드린 대로 만약에 이제 그 내입니다만은 이제 연동형 비례제 의원수를 늘리고 있습니다. 그럼 그 바로 위에 새빨간 거짓말이 포함해서 잘 오래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어떻게 그냥 마지막 질문으로 할까요? 예, 두 분 이야기 듣고 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이제 가운데 분 마이크를 갖다 드리시고 그다음에 말씀하시니까 가운데 분 먼저 하시죠. 안녕하세요. 저는 안석지역위원회 이모밀 위원장님께 합격을 받습니다. 한 가지 질문 말씀드리고 또 한 가지는 건의 말씀드리겠습니다. 한 가지는 아까 상설특검과 기구특검에 대해서 이렇게 말씀해 주셨는데 기구특검이 고위공직자 범죄수사처하고 같은 기구라고 이해해도 되겠습니까? 쭉 말씀하세요. 예, 그거 하고요. 또 하나는 이제 저는 안성에서 정당 생활을 한 30년 했습니다. 제가 나이가 이제 70인데 이번 지방선거에서 안성에서도 국회의원 시장님도 당선시키고 도의원 2분도 당선시키고 의회도 또 다수당이 이렇게 되고 그랬는데 우리 시장님이 당선되고 나서 우리 안성에서 그 당정 협의를 해본 일이 없어요. 그래서 좀 건의 말씀드리는 것은 우리 안성의 많은 당원들이 정당 생활을 오래 한 당원들이 당정 협의를 좀 활성화시켜서 우리 안성 민주당이 안성 지역위원회가 좀 더 이렇게 활력이 있는 이런 지역위원회 됐으면 좋겠다. 근데 시장님이 협조를 해주셨으면 좋겠다. 이 여러 경로로 말씀을 드려도 말씀이 없으시거든요. 그래서 좀 제도적으로다가 그런 저기를 한 달에 한 번 어렵더라도 한 3개월에 한 번씩이라도 당정협의를 꼭 할 수 있도록 이렇게 좀 만들어 주실 수는 없는지 하는 말씀을 건의드립니다. 박수를 한번 쳐주십시오. 기억하실지 모르겠는데 도당위원장 할 때 대학생위원회 활동했던 군포을 노경범이라고 합니다. 저는 뭐 많은 이상적인 얘기들을 들었는데 사실상 아시다시피 사법부의 뭐 탄핵 소추일 때도 많이 발언이 됐었던 건데 뭐 우병우 라인이다 뭐 주요 권력층이다라고 하는 경우가 있잖아요. 사실상 인사에 대해서 신뢰도가 높지 않고 그렇기 때문에 우려가 되는데 그 인사 과정 검증에 대해서 좀 구체적으로 좀 듣고 싶어요. 공수처 설치되면 그 내에서 하는지 뭐 아니면 뭐 타 기관을 통해서 하는 것인지 그리고 마지막으로 아까 상임위 얘기가 나와서 그런데 법사위원장 이번에 후반기 때 야당에 줬는데 그거 좀 여쭤보고 싶네요. 아쉬운 마음에. 예. 잠깐만요. 그 아까 인사 라인은 어떤 거죠? 어떤 질문이죠? 구체적으로? 그 수사관들은 검사가 지금 제가 아는 바는 50명으로 이렇게 돼 있던데 그 50명들과 그리고 파견가 있는 검사들 밑에 또 수사관들까지도 어떤 식으로 인사에 대해서 도입하고 반영을 할 것인지 좀 우려되는 차원에서 구체적인 설명을 부탁드립니다. 첫 번째 그 안성에서 오신 분, 이용빈 위원장님이 오신 분 말씀드리면 그 공수처 제가 이제 공수처라고 했지만 이 이름에 대해서는 굉장히 많습니다. 고위공직자 비리수사처 또는 고위공직자 부패방지처, 고위공직자 범죄수사처 이렇게 많이 이야기를 하면서 그 약칭을 저는 이제 공수처 이렇게 했지만 고비처 이렇게도 많이 이야기도 하고 이제는 그 범죄수사처 뭐 이렇게도 해서 이름들은 여러 이름이 있지만 다 같이 공수처 또는 고비처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고요. 다만 이제 제가 말씀드린 대로 구별해야 될 것은 기구특검이라는 것은 상시적인 조직을 가지고 있다라는 측면에서 지금 공수처와 같은 거고 지금 상설특검이라는 게 이제 제도특검이라고 하는데 이거는 상시적인 조직을 갖고 있지 않아서 지금 우리가 이야기하는 공수처 또는 기구특검하고 틀리다 이렇게
이해를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 부분은 좀 굉장히 구별을 해주시는 게 좋을 것 같고요. 아시겠습니까? 예, 앞에 고비처 공수처는 같은 거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고요. 제가 이제 어떤 직책을 맡으면 늘 저는 전입니다. 현직이 아니고요. 뭐 전 민정수석, 전 도당위원장, 전 최고위원. 제가 현직도 있습니다. 근데 그게 전 국회의원이 아니고 현재 국회의원이에요. 전직과 관련된 질문이신 것 같아서 제가 전 도당위원장, 전 최고위원장에서 갑자기 당에 대한 질문을 해주셨는데요. 당정협의 괜찮죠? 그거 뭐 대답해도. 네. 당이 이런 시스템을 갖추는 게 중요하고 그런 것들 가지고 제가 최고위원 할 때나 지난 전당대회 과정에서 이야기했던 게 당 혁신이라는 것은 어려운 게 아니라 당은 당비를 지키는 거고 시스템을 갖추는 거다라고 이제 제가 많이 이야기를 했었는데 그 중에 하나가 당정회의입니다. 당정회의는 저희들이 어렵게 또는 노력해서 얻었던 자치단체장, 광역이든 기초든 시장 군수든 도지사 시장이든 그분들하고 당이 함께 정책적 노력을 하는 것은 굉장히 필요한 거고 그런 것들의 시스템화가 당정협의인 거거든요. 경기도 같은 경우는 경기도 당정협의를 해야 되는 거고 각 경기도의 31개 시군은 시군 단위에 우리가 여당인 경우에는 당연히 당정협의를 해야 되는 거고 만약에 그걸 하지 않았을 경우에는 도당에서 거기에 대한 문제 제기를 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당연히 원하게 되지 않으면 물론 권고 수준이겠지만 당정협의를 좀 해주십시오. 보통 경우에는 당정협의를 기초단체 장분들이 회피하거나 좀 성실하게 하지 않는 경우가 있어서 저희 도당 안에서 문제제기도 하고 하니까 만약에 지금 말씀하신 대로 지금 아마 그분이 조금 어려운 처지죠. 약간 아무튼 그래서 그런데 그 계속 하지 않으면 도당 차원에서 문제제기를 하고 당에 나서서라도 당정협의를 하겠다 이렇게 제가 해서 말씀드리도록 그렇게 하도록 하고요. 또 하나 이제 말씀드린 대로 공처를 기구를 만들 때 구체적인 조직을 어떻게 하냐에 대해서 공처장은 제가 이제 말씀을 드리지 않았습니까? 처장은 이와 같이 현재 법에 따르면 7분의 추천위원 분들이 처장을 임명하게 되고 이외의 조직은 다른 조직과 같습니다. 처장의 추천 등에 의해서 차장이라든지 구체적인 검사, 수사관을 하게 한다라고 말씀을 드리고 물론 그 과정에서 관계부처라면 뭐 법무부도 될 수가 있겠죠. 그런 데와 충분하게 협의와 논의를 해야 된다고 생각하고 일정 직에 있는 분들은 청와대 검증 역시 당연히 검증을 통과해야 되는 것이고요. 그런 부분은 지금까지 해왔던 그런 공직자분들의 임명과 추천 과정과 거의 동일할 거다 이렇게 말씀드리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중요한 것은 처장의 독립성, 중립성 그리고 소시 있는 일인데 그 처장에 대해서는 다른 것에 관여가 하지 않고 이 추천위원회에 대해서 공정하게 뽑을 수 있도록 제대로 노력하고 있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제가 이 정도 이야기를 많이 드렸습니다. 좀 유익했습니까? 유익이 아니라 좀 재미있었어야 되는데 재미있었습니까? 진짜 재밌었어요? 한 시간 더 해요? 감사드리고요. 처음에 제가 말씀드린 대로 오늘 가장 큰 이 모임의 목적과 제가 나왔던 목적은 공처를 위해서 노력하시는 여러분들한테 감사합니다. 정말 수고 많고 저희들이 못 이루었던 거 한 10여 년간 그렇게 못했던 것들을 꼭 이룰 수 있도록 더 같이 갑시다 라는 말씀을 드리기 위해서 왔다고 말씀드리고요. 오늘 짧은 시간이었지만 활동하시거나 또 주위에 이야기하실 때 어떤 좋은 근거가 됐으면 하는 바람을 가지고 있습니다. 1시간 한 40분 정도니까 짧지 않은 시간인데 진지하게 그리고 열성적으로 이야기를 들어주신 것에 대해서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그리고 저희 준비한 과정은 다 끝났고요.